이제는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어느 나라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불가능을 깨부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G7급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단 70년 만에 경제, 기술,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나라. 이런 사례가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누군가는 한국을 폄하합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나라도 언젠가 따라올 것이라고요? 그 말들은 이제 전부 헛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성공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이젠 한국이 경제학의 기준이자 정답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룬 성취를 깎아내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밀러,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히는 이유를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경제사를 연구해보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발전할 것 같지만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서 맴도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는 미래의 선진국으로 불렸지만 결국 실패한 나라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브라질은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여전히 부패와 빈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선진국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지만 기술력 부족과 불안정한 정치 체제로 인해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아공, 나이지리아는 다이아몬드와 석유 같은 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한 나라들인데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졌죠. 이 나라들은 모두 다음 세대의 선진국이 될 거라고 기대받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단 한 곳도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거쳐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100년 이상 걸려서 선진국이 됐어요. 현대 경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됐죠. 이런 산업은 개발도상국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기회 자체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삼았지만 지금은 공장들이 동남아로 이전했죠.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자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어요. 이제 베트남조차 인건비가 오르자 기업들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더 싼 나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는 선진국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가 조금만 성장해도 경쟁력을 잃고 결국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 제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 단계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치적 위기를 겪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미국과 맞먹는 경제력을 가졌지만 정치적 혼란과 부패로 몰락했어요. 브라질의 경우에도 경제 규모는 크지만 빈부격차와 범죄율 상승으로 선진국이 되지 못했죠. 남아공 같은 나라는 자원 부국이지만 정치 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후퇴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설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단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G7급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를 할수록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지? 책상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 수출 증가율, 기술 발전 속도, 각종 경제 지표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프뿐이었어요. 저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됐죠. 1950년대 한국. 6.25 전쟁 직후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나라.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고 국가 전체가 원조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국가라고 평가했죠. 미국도 유럽도 국제기구들도 모두 한국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보통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중진국 함정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벽을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1960년대 경공업 기반 경제 발전, 1970에서 80년대 중화공업 육성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 급성장, 1990에서 2000년대 IT 및 반도체 산업 성장,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 단 한 번도 정체된 적 없이 미친 듯한 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부족한데 한국은 그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내수 시장이에요.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인구가 많고 소비력이 뛰어난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답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에 있었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시작했고 초기 산업 성장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삼고 뛰어든 나라였어요. 그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더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학적 분석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시켰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예상했지만 한국의 입국 절차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기도 전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미국의 공항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만 몇 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여전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 남아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여권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저는 한국의 공공시설이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광고 대신 디지털 스크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연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연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됐을까 정도의 호기심이었죠. 도착 첫날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쟁 직후의 서울 사진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은커녕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온통 진흙탕이었고 거리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깡마른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전쟁고아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세계은행이 1950년대 한국에 대해 내린 공식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 전쟁 피해가 너무 커서 장기적인 재건 계획을 세운다 해도 성공 가능성 낮음. 저는 그 문서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비슷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였고 미국과 유엔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인가? 다음 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보통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농업 중심 경제로 유지되거나 외국 자원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산업화를 통해 우리만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시장이 작으니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산업부터 시작했어요. 단계적으로 경제 구조를 발전시킨 거예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다 정체된 것과는 달랐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자면 단연 박정희 시절의 경제 개발 계획이에요. 사실 당시의 한국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철저한 경제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밀어붙였어요.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키워야 한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배워오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를 자립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급성장했고 한국 경제의 근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기술력 없이는 영원히 따라만 갈 뿐이다. 즉, 단순히 공장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조업에서 기술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키워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나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교육은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덕분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일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이 강이 과거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던 곳이라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몇몇 있었습니다. 중국도 급성장했고 싱가포르도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보통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내수 시장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죠. 그런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단 5천만 명의 인구로는 경제 성장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철저하게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내수 시장을 키우는 동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정말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철저히 협력한 나라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직접 기획했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했어요. 이런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유럽은 기업 중심 경제 구조였고 중국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 기술력 부족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들의 노동 윤리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고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직원들이 월급을 삭감하면서 버텼죠.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보통 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데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와 기업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성이고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이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이제 지세분급 경제 강국이 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경제 규모만 보면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이고 기술력, 수출량,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을 따지면 이미 주요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세분급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제 강국이어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유해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과 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기술력과 국방력까지 강해야 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는 지세분급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를 하려면 한국이 걸어온 특별한 성장 과정을 봐야 했어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성장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 중심 경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무역 강국이 됐어요. 이제 한국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문제를 겪는 수준이 된 거예요. 경제가 강한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몇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개발했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 수출하는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엄청나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지세분급 강국으로 불려야 할 수준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 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계은행은 한국을 마지막 중진국 탈출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UNCTAD도 한국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라고 발표했죠.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을 마지막 성공 사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진국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연구해요. 어떻게 한국이 성공했을까? 우리는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아니오예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한 걸 한국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성장할 때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원 중심 성장, 제조업 중심 성장, 금융, 서비스 중심의 성장. 한국은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국가 전체가 기업처럼 움직이는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제 모델이에요. 한국은 정부, 기업, 국민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이런 모델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자본주의도 정부주도 경제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을 해도 사회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 시스템까지 변화했어요. 압도적인 교육열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유명한 빨리빨리 정신이 경쟁력을 높였죠. 강한 위기 대응력도 빠질 수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던 사실 전 세계 한국만이 유일할 겁니다. 한국인은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 남달라요. 경제 발전이 국가적 목표가 되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죠. 이런 요소들은 보통 경제 모델에서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작동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사례였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위기들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터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끝나요. 하지만 한국은 국민들이 직접 금을 모으며 경제 회복을 도왔어요. 그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과 유럽이 휘청거릴 때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질 때 한국은 빠른 방역과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 타격을 최소화했어요.
오히려 K방역,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건 일반적인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경제 성장 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어요.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했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위로 도약했죠. 서울은 50년 만에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성장할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제 결론은 절대 없다였어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 같은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몇 달간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끝없이 뻗은 도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더 이상 어떻게 한국이 가능했는가? 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세계는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 독일이 한국에 밀렸다고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의 전차와 자주포를 제치고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독일이 장악해온 유럽 시장에서 말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적이었지만 한국은 가격,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로 승부수를 던졌고 폴란드는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통의 제조업 강국 독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요? 독일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직접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펠트입니다. 저는 독일의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 강국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머릿속엔 늘 효율성과 수익성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올 여름 회사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K-팝과 한류로 떠들썩한 문화의 나라,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도 아니고 미국처럼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가끔 접했던 뉴스들은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나 정치 문제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각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뉴스였죠. 말도 안 돼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 방위산업의 중심이었고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라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폴란드가 값싼 대안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격은 독일 제품보다 합리적이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납기 속도가 독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첫 장비를 받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낸 거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오만함을 들킨 기분도 들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살짝 금이 간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한국에 대한 분석은 서류와 데이터를 넘어 현장에서 얻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서울로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침투한 비결,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공항 내 곳곳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세련된 전광판과 깔끔한 구조는 무언가 독일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련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받은 인상은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공항 입국장에서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한국의 산업 환경을 탐방하는 일정 외에도 한 현지 무역 전문가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가 제 출장의 전반적인 일정을 조율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그의 첫 마디는 독일어였습니다. 요하네스 씨,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이름은 박성훈 무역 전문가로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간단한 소개를 들으니 일단 신뢰가 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운전 매너가 꽤나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독일의 질서 정연한 도로 문화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생동감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로를 지날수록 보이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빠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였습니다. 곳곳에 질비한 고층 건물과 전광판 광고, 그리고 도로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의 속도에 대한 강박이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지나는 동안 박성훈 씨가 한국 경제의 성장사를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나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답은 여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의 말이 좀 과장처럼 들렸지만 저도 약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자 담당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며 동네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길목을 따라 작은 간판들이 이어진 골목 끝에 자리한 식당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면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영어가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웰컴, 코리안 푸드, 베리굿 이라는 그녀의 환한 웃음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 주위에 다양한 반찬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의 종류와 풍성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향부터 강렬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운맛 속에 묘한 단맛과 깊은 감칠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제 독일 출신을 듣고 한 손님은
한국인들이 독일 자동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정말 최고예요. 한국에서도 독일 기술력을 본받으려 노력하죠. 그의 칭찬은 저를 뿌듯하게 했고 동시에 한국인의 열린 태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제가 음식을 다 먹어갈 무렵 작은 접시에 특별한 반찬을 담아와서는 말없이 식탁에 놓았습니다. 서비스라는 짧은 말과 함께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마치 손님이 아닌 가족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조명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을 곱씹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자리였어요. 예상보다 규모가 큰 시설과 조직적인 작업 환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산 전문가와의 만남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폴란드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방산 장비의 품질과 생산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품 속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들의 이야기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이었고 저는 우리 기술력이 절대적이라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들은 이야기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문을 하면 몇 달 만에 납품합니다.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독일이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지만 생산 속도와 납품 효율성에서는 확실히 뒤처진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생산 공정의 최적화였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방산 장비를 거의 기계처럼 정밀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생산 공정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돼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니 낭비가 없죠. 이것이 한국 방산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편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수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이 생산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신속함까지 갖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한국산 장비를 살펴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외형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차의 내부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방산 전문가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폴란드 관계자들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독일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국의 방산 시장을 다 뺏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한때 전 세계가 선망하는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에 안주하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진 것이 아닐까요? 그날 저는 독일이 더 이상 유럽 방산 시장의 독점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파악하고 독일과의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설계, 건설, 운영까지 지원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파트너십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이런 접근은 신선하면서도 부러운 일이었어요. 설계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과 정교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양한 원자로 설계와 에너지 흐름 모델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보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저를 보며 친절히 인사하며
원전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됩니다. 특히 UAE 바라카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증명했죠. 덕분에 추가적인 파트너십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설계센터 투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제 원자로 내부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에는 가상현실을 통해 원자로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전 세계 협력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라는 관계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센터를 보지 못했던 터라 더 놀라웠습니다. 설명을 듣던 중 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이 원전을 포기한 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원전을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포기한 길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접근 방식이 모든 나라에 맞는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원전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임이 분명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원전 기술 책임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바라카 프로젝트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그 규모와 실행 속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같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독일의 탈원전 결정 이후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처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했다면 어땠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LED 화면에 AI와 데이터 혁명의 중심, 한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 AI 훈련에 최적화된 HBM3 메모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HBM3는 기존 메모리보다 5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훈련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의 설명은 제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연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AI 데이터 센터를 비교한 화면에서 하나는 전통적인 메모리 기술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HBM3 기반으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실험 조건은 동일했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HBM3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는 2시간 만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완료했는데 기존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신 AI 칩과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실물로 보여주며 방문객들이 직접 작동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저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중 한 패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AI와 데이터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혁신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없을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AI와 데이터 경제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발맞출 수 있을까?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의 고객 중심적 접근 방식, 그리고 AI와의 접목을 통해 만들어진 혁신 사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와 방향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저는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한화오션, 이전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알려진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소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사전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조선업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을 보며 그 위상을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초대형 LNG선이 건조 중인 모습은 마치 대형 건축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안내를 맡은 직원과 함께 조선소 내부로 이동하며 LNG선과 차세대 구축함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 그리고 군사적 활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 조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NG선 건조를 위한 거대한 블록들이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고 자동화된 설비들이 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명성을 완전히 한국에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소의 또 다른 구역에서는 차세대 구축함이 제작 중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수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거대한 함선의 골격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민간용 선박을 넘어 군사적 활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LNG선은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구축함은 국가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조선업에서의 실패는 독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자리를 한국이 완벽히 채운 셈이었습니다. 안내 투어가 끝난 뒤 저는 조선소 옥상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왜 조선업을 이렇게까지 잃어버렸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공 비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딘 편이었고 조선업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인식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정부 관계자와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시작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맺어온 FTA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성과를 요약하는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이 체결한 FTA 지도가 떠오르고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발표자는 간결한 설명으로 한국의 FTA 전략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동시에 무역 중심 국가입니다. 전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한 사례,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출의 장벽을 낮춘 사례를 설명했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내에서 강력한 경제적 입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FTA 전략에서 한국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과의 협력은 독일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한국처럼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이어서 한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전략이었습니다. 발표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이 무역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자동차, 기계공학 등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늦은 편입니다.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면 독일도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요.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만찬 자리에서는 한국의 무역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 무역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원이 부족했고 시장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실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강점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과 배운 점을 정리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독일 무역정책 담당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국이 미래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 시대에서 어떻게 중립적 위치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회의 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어요. 이어 한국이 원전과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국방 시장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폴란드 방산 계약 사례를 포함해 한국이 세계 각국과 신뢰를 쌓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이후 에너지 정책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방산 기술에서도 생산 속도와 품질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비교하며 강조했어요. 가장 큰 설득 포인트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였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AI 기술 등에서 한국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나가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 독일과 유럽은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솔직히 지적하며 독일이 한국의 기술력과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제안서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전략과 기술 혁신이 독일과 유럽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제안서 작성이 끝난 뒤 저는 잠시 멈추어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웅장함, 조선소에서의 기술력, AI 컨퍼런스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치찌개의 따뜻한 맛까지.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며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 반도체,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유럽도 한국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술 혁신,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케 코리아, 한국어로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그때는 더욱 큰 기대와 설렘으로 한국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의 그 첫 식사, 따뜻했던 사람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산업 현장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